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자식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집은 어디 있냐? 땅은 어디 있냐? 통장은 얼마나 남겼냐? 그러나 변호사가 꺼내든 건 낡은 택시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가족의 갈등, 그리고 택시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장례식장. 늦겨울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던 날, 박도연 씨의 영정 앞에는 하얀 국화꽃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택시 운전대로 버텨온 그의 삶은 화려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님을 태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한 남자의 마지막 자리. 하지만 정작 그의 자식들의 표정은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큰아들은 상복 차림으로 절을 해도 고개를 푹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가는 말라 있었고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손에 휴대폰 계산기를 쥔 채 형을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형, 저기 말이야,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은 있겠지? 큰아들은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집? 있겠지. 최소한 집은 있어야지. 택시 몰면서도 모아둔 돈이 있지 않겠냐. 그들의 대화는 조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막내딸 혜진은 아버지 영정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인지 아니면 형제들의 태도에 대한 서글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주로 서 있던 큰아들은 문상객들의 위로 인사를 받아내면서도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장례가 끝난 뒤의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 3일째 되던 날 변호사가 상주실로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이 눈치를 주고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눈빛으로 변호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공개되는 건가? 그 기대감은 어둡고 탐욕적인 그림자로 장례식장에 드리워졌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고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의 시선이 그 위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속 재산은 없습니다. 집도 땅도 예금도 모두 정리된 상태입니다. 순간 상주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없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단 한 가지. 아버지께서 평생 몰던 이 낡은 택시 차량 한 대입니다. 그 말에 큰아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문객들마저 술렁거렸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고작 남은 게 고철 택시 한 대라니. 사람들의 시선은 연민과 비웃음 사이를 오갔습니다. 큰아들은 허탈하게 웃으며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봐라. 아버지, 평생 우리를 고생시켜 놓고 남긴 게 겨우 고철차 한 대다. 우리가 효도할 이유가 있었냐? 결국 이 꼴 아닌가. 막내딸 혜진은 그 말을 듣자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림 속에서도 단호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데? 평생 우리 위해 일하셨잖아. 몸이 망가져도 운전대 놓지 않으셨잖아. 큰아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는데? 고작 택시 한 대. 세상 사람들 다 집 한 채는 남긴다. 근데 우리 아버진? 아무것도 없어. 너나 그 낡은 차 끌고 다니며 자랑해라. 형제들의 대립은 깊어졌습니다.
조문객들조차 저 집안 결국 돈 때문에 갈라지겠구나 하고 혀를 찼습니다. 혜진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아버지 영정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끝일까요? 아버지가 남긴 게 정말 저 낡은 택시뿐일까요? 저 차 안에 뭔가 더 있진 않을까요? 그날 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말들이 오갔던 아버지의 마지막 자리.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낡은 택시 한 대가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장례가 끝난 뒤 집안은 곧바로 무거운 공기 속에 휘말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허망함보다 남겨진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자식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거실 한쪽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장례 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이제야 풀어내려는 듯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컸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평생을 일했는데 남긴 게 택시 한 대라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해줬어? 남들은 집도 땅도 남기는데 우린 고철 덩어리 하나냐? 둘째 아들도 곧장 맞장구 쳤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형과 늘 경쟁하듯 다퉜지만 이번만큼은 의견이 같았습니다. 맞아, 형 말이 맞아. 회사 생활하면서 죽어라 아버지한테 돈 보탰는데 결국 돌아온 게 뭐야? 형,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참겠어. 이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무시하는 거야. 자식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마치 그들이 애도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잃어버린 재산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던 며느리도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납득이 안 돼요.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장례식 끝났는데 집 하나 남긴 게 없다고 하면. 아이고, 참 창피해서 어쩌나.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그 말에 큰아들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혀를 찼습니다. 분노는 점점 확신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 창피한 거야. 우리 아버지는 결국 실패한 거지. 다른 집 자식들처럼 부모 덕 보지도 못하고 평생 힘들게 산 것도 모자라 남긴 것도 없는 인생. 우리만 바보 된 거잖아. 그 순간 막내딸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데 그런 말을 해? 우릴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전대 잡으셨잖아.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우리 학비 대느라 우리 밥 먹이느라 그렇게 사신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 혜진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큰아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너야 막내니까 좋게만 보이겠지. 근데 현실을 봐, 혜진아.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건 없어. 우리 인생만 더 힘들게 했을 뿐이야. 그 택시? 고철값이나 될까 말까야. 말이 끝나자 집안은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처럼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소파에 몸을 던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혜진은 창가에 걸터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몰던 낡은 택시가 마당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문을 열자 삐걱 소리가 났고 택시 내부에서는 오래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운전석, 닳아버린 시트, 닳아빠진 핸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길을 증언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 차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내셨을까요?
손님들 이야기 들어주시고 힘든 사람들 태워주고 또 혼자서 눈물 흘리시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손에 닿은 핸들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동시에 따스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룸미러 한쪽에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이 발에 글씨가 희미했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다. 내 젊음이 담겼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담겼다. 언젠가 너희가 알게 될 날이 오겠지. 혜진은 그 쪽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이 차가 고철덩어리라니요. 아니에요. 분명 뭔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반드시 찾아낼게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어두워졌지만 혜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의 가족은 분열돼 있었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택시 속에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각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며느리는 모처럼 쉬는 날이라며 외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막내딸 혜진만이 마당 한쪽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는 갈라져 있었고 여기저기 흠집과 찌그러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그저 고철덩어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함께한 또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룸미러 옆에 붙어 있던 쪽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다. 내 젊음이 담겼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담겼다. 언젠가 너희가 알게 될 날이 오겠지. 혜진은 글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 차 안에 무슨 사연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차 문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자 낯익은 이웃집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찾아와 눈물을 훔치던 분이었습니다. 아가, 혹시 이 차 그대로 두는 거냐? 네, 아버지가 남기신 게 이것뿐이라 오빠들은 다 쓸모없다고 하지만 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차 내 손주 목숨을 살린 차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주 목숨을 살렸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몇 해 전 일이었지. 우리 손주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나서 숨이 넘어가려는 순간이 있었어. 밤중이라 병원에 갈 차도 없었는데 내 아버지가 이 택시 몰고 달려와 주셨거든. 신호도 무시하고 목숨 걸고 병원까지 태워다 줬어. 의사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못 살렸다고 했지. 이웃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벅차올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성으로 장례식 때도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택시 앞에 놓으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건 기사님 덕분이었어요. 혜진은 놀란 눈빛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이를 대학까지요? 예. 저 혼자 애 키우느라 늘 택시 탈 돈도 없었는데 아버지께선 돈은 나중에 줘도 된다며 매번 태워다 주셨어요. 어떤 날은 그냥 오늘은 무료다 하시곤 하셨죠.
덕분에 제 아이는 무사히 학교 다니고 지금은 의사가 되었어요. 혜진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을 그녀조차 처음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늘 아버지를 돈도 못 모으고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했지만 사실 아버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택시 문을 꼭 붙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오빠들은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진 분이셨는지. 이 차가 고철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 그 자체라는 걸. 저녁 무렵 큰아들이 술에 취한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 혜진아. 또 그 고철차 들여다보고 있냐?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걸 붙들고 있냐고. 오빠 아버지가 이 차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는지 몰라. 우리만 몰랐던 거야. 이 차는 그냥 차가 아니야.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런다고 돈이 나와? 집이 생겨?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 남는 건 우리 고생뿐이라고. 큰아들의 목소리는 격했고 혜진의 눈에는 분노와 서글픔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둘의 대립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낡은 택시 속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눈물과 감사, 그리고 아버지의 평생이 오롯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낡은 택시를 둘러싼 이야기는 하루가 다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집 앞에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국화꽃이나 작은 음식을 들고 와 택시 앞에 두곤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혜진은 놀라움과 동시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 중 한 명은 구청에서 일하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택시 옆에 서서 차체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차 제가 잘 압니다. 예전에 한겨울에 길가에서 쓰러졌을 때 당시 기사님이 저를 태워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동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제 생명을 살린 건 이 택시였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아버지가요? 예. 기사님은 늘 말씀이 적으셨지만 행동은 언제나 따뜻했죠. 사람 목숨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곧이어 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흰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 이 차 아니었으면 못 살았지. 새벽 2시에 아이가 경기를 일으켰을 때 택시 부르려고 전화를 했거든. 다른 기사들은 시간 없다고 거절했는데 너희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았어. 아이는 무사히 살아났고 지금은 대학생이 됐단다.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혜진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거실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혜진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혜진아, 저 사람들 얘기 듣지 마. 좋게 말하니까 다들 미워하는 거지. 결국 아버지가 남긴 게 뭐야? 돈 한 푼도 없잖아. 맞아. 아무리 사람 몇 명 도와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살림살이 챙겨준 적은 있었냐? 우린 늘 쪼들렸고 남 눈치 보며 컸어. 그게 현실이야. 혜진은 형제들의 차가운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빠들 아직도 모르겠어? 아버지가 평생 어떤 분이셨는지, 돈보다 더 귀한 걸 남기셨다는 걸 왜 못 보냐고. 귀한 건 무슨 귀한 거야. 고작 추억, 고작 선행.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 아버지는 실패자였어. 그냥 택시 운전하다 끝난 인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순간 마당 한편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거칠게 갈라진 손을 가진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기사님과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군대? 네.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는 함께 최전방에서 복무했습니다. 당시에도 기사님은 늘 앞장서서 남을 챙기던 분이셨습니다. 전우가 쓰러지면 가장 먼저 뛰어가 업어냈고 누가 배고프다 하면 자기 밥을 양보하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제대 후에도 택시라는 운전대를 잡고 평생 그 정신으로 사신 겁니다. 그의 말은 무겁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순간 아버지의 또 다른 면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 앞에서는 말이 없던 아버지. 그가 젊은 시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군대에서 착하게 굴었다는 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미담이 밥이 되냐? 그 말에 중년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의 마음은 남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남긴 건 지금도 이렇게 증언하는 우리들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들 가문의 자산입니다. 순간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혜진은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믿어요. 이 차가 증명해 줄 거예요. 언젠가는 오빠들도 깨닫게 될 거예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택시는 가로등 불빛에 비쳐 금빛으로 빛나 보였습니다. 혜진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택시를 바라보다 문득 아버지가 남긴 쪽지의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너희가 알게 될 날이 오겠지.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늦겨울 저녁, 집 앞 마당엔 낡은 택시가 묵묵히 서 있었다. 낮 동안 사람들의 발길로 번쩍였던 차체는 다시 먼지를 뒤집었었고 룸미러 모서리에 반쯤 벗겨진 테이프로 붙은 작은 쪽지는 조용히 흔들렸다. 이 차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다. 혜진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만큼은 그 문장과 전혀 닿지 않았다. 형제들의 얼굴엔 실망과 분노, 계산과 피로가 칠해져 있었다. 큰아들은 식탁 위에 종이 2장을 툭 던졌다. 얇은 종이는 금속처럼 날카롭게 탁 소리를 냈다. 폐차 견적서다. 내일 오전 10시. 견인차 온다. 종이에 찍힌 숫자들은 보기 민망할 만큼 초라했다. 그러나 큰아들의 목소리는 그 초라함을 만회라도 하겠다는 듯 팽팽하고 높았다. 둘째는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준비된 듯 완결된 표정이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는 뜻이었다. 혜진은 차분히 종이를 들어 올렸다. 숫자가 흐릿해졌다. 눈물이 고여서였다. 그녀는 웃음과 울음 사이 어딘가에서 낮게 웃었다. 견적이 이게 다야? 오빠, 이 돈 때문에 아버지의 마지막을 고철로 만들 거야? 감성팔이 하지 마.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한다. 장례비도 충당해야지. 아버지가 남긴 건 부채 같은 기억뿐이야.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해. 둘째는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일정한 박자, 초조와 동의의 리듬. 맞아. 감정은 장례식장에서 끝났어야지.
택시 한 대를 신주단지 모시듯 붙들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 버텨서 얻을 게 없으면 놓아야지. 혜진은 종이를 가만히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다. 매서운 바람이 밤 공기를 휩쓸고 지나갔다. 택시 문을 열자 오래 묵은 바닐라 방향제 냄새와 식은 금속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감쌌다. 아버지의 손모양 그대로. 그 핸들에 미세한 홈과 다른 윤곽이 손바닥에 새겨졌다. 놓아야 할 건 무엇이고 지켜야 할 건 무엇일까? 그녀는 질문을 붙쫓았다. 대답은 룸미러에서 흔들렸다. 작은 발소리가 마당에 내려앉았다. 뒤를 보니 이웃 할머니가 서 있었다. 낮에 찾아와 손주 이야기를 하던 그 사람. 할머니는 말없이 택시 앞범퍼를 쓰다듬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괜찮니 하고 묻듯이. 견인차 부른다더라. 바람이 성깔이 세네. 이럴수록 안 뽑히게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데. 혜진은 쓸쓸히 웃었다. 말의 뜻은 명백했다. 붙들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으로? 누구와? 집안에서 큰아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밀치고 번졌다. 혜진아, 내일 오전이다. 괜히 견인 기사님들 귀찮게 하지 말고 차 안 비워놔. 글러브 박스, 트렁크 다. 문이 닫히자 다시 바람 소리만 남았다. 혜진은 조용히 글러브 박스를 열었다. 서랍처럼 천천히 내려오는 작은 문. 그 안에 상투적으로 있을 것이라 믿었던 이용 안내 책자 대신 낡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군청색 볼펜으로 쓴 둔탁한 필체. 요금 미수 아버지 메모. 그녀는 봉투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종이 쪽들이 다닥다닥 접혀 들어 있었다. 날짜와 시간, 출발지와 목적지, 그리고 마지막 칸엔 받지 않음이라는 세 글자가 반복되어 있었다. 어떤 쪽지엔 몇 마디 사연이 덧붙어 있었다. 새벽 3시, 산모. 피 많이. 돈 나중에. 안파 경고, 노숙자. 강가. 병원. 학생 지각 울음. 택시비 받지 않음. 내일 시험. 혜진의 어금니가 꼭 다물렸다. 손끝이 떨리자 종이가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겨울밤의 얇은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동시에 안쪽 어딘가를 꿰뚫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골목 어기로 헤드라이트가 고개를 내밀었다. 무심한 눈빛 두 개가 마당을 훑었다. 견인 트럭은 아니었다. 신형 세단이었다. 차가 멈추고 뒷좌석 문이 열렸다. 낮에 찾아왔던 중년 여성이 이번엔 누군가를 부축하며 내렸다. 키가 크고 마른 청년. 목에 병원 출입증 목걸이가 달랑거렸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여 택시 앞에 섰다. 여기가 그 택시 맞나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청년은 두 손으로 택시를 감싸 안듯 허공을 더듬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어머니가 대신 설명했다. 우리 아들입니다. 그때 기사님이 학교 데려다 주시면서 버스비 아깝다고 택시비는 나중에 내라 하셨죠.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때 아니었으면 얘는 학교를 못 다녔을 겁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던 애가 정말 의사가 됐어요. 오늘 당직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그는 허공에 대고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다. 영정도 없고 사진도 없었다. 그러나 택시가 있었다. 청년은 조심스레 운전석 창문을 쓰다듬었다. 맑은 숨소리가 창문에 얇게 김을 그렸다. 혜진은 봉투에서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아버지 메모예요. 아마 당신일 거예요. 날짜가 맞네요. 청년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다. 읽다가 그대로 가슴께에 가져다 댔다. 눈가가 물기를 머금었다.
그의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집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큰아들과 둘째가 마당으로 내려왔다. 표정은 경계와 피로 그리고 약간의 당황으로 얼룩져 있었다. 낯선 이들의 등장과 봉투를 주고받는 동작이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다. 여긴 사유지인데요. 밤늦게 남의 집에서 뭐 하십니까?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인사만 드리려던 겁니다. 그날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라서요. 인사는 낮에 하셔도 돼요. 우린 바쁩니다. 내일 2차 폐차할 거라 지금 정리해야 해서요. 순간 공기가 변했다. 청년의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다. 이웃 할머니의 지팡이가 덜덜 떨렸다. 혜진은 종이봉투를 등 뒤로 감췄다. 큰아들은 한 발 더 다가왔다. 발치의 자갈이 사각 소리를 냈다. 혜진아, 밤손님 받는 거 그만해. 감상은 그만하고 현실 보자. 내일 10시 견인차 들어온다. 글러브 박스 비워. 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말하지 않으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곧게 세웠다. 오빠, 이 차 아버지의 손때와 사람들의 눈물이 붙어 있는 차야. 여기 아버지 메모. 받지 않음이 몇 장인지 세어봤어? 아버지는 평생 누군가의 부족을 자기 손해로 채우고 달렸어. 나는 이 차를 내일 견인 트럭에 넘기지 않아. 둘째는 비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길지 못했다. 청년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내일이요? 혹시 내일 아침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병원 동료들과 그리고 기사님을 기억하는 몇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차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멈칫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차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폐차 대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큰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다. 밤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하지? 당신들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이건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결정이야. 남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지. 말의 끝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골목 어귀에 또 다른 헤드라이트가 들어섰다. 노란 주황의 곡선이 담벼락을 타고 미끄러졌다. 이번엔 견인 트럭이었다.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빨랐다. 운전석에서 야구 모자를 쓴 기사가 내리며 손을 흔들었다. 미리 왔어요. 내일 일정이 당겨져서. 그 말은 사과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기정사실이었다. 지금 처리하면 편하다는 일의 논리. 마당의 온도는 한순간 얼음 밑으로 떨어졌다. 혜진의 심장이 겨울밤의 금속처럼 차가워졌다. 큰아들의 어깨가 풀렸다. 둘째는 짧게 박수치듯 손을 맞부딪혔다. 됐다. 차량 열쇠 누가 갖고 계세요? 전면 후크 걸겠습니다. 혜진은 반사적으로 운전석 문을 닫고 키를 뽑았다. 손에 남은 금속의 감촉이 칼날 같았다. 견인 기사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그 사이에 이웃 할머니가 지팡이를 내밀며 가로섰다. 잠깐, 이 차는 사람을 살린 차요. 지금은 안 돼. 기사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직업인으로서의 표정을 곧장 되찾았다. 저도 사정은 알겠지만 의뢰하신 분과 계약을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골목 끝에서 이번엔 작은 픽업 트럭이 서더니 두 사람이 커다란 프레임을 조심스럽게 내렸다. 목재 액자였다. 비닐로 감싸진 액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다. 승차감 개선 최우수 기사 표창, 그리고 그 옆에 시민 구조유공 표창장.
발급기관 로고가 흐릿했지만 분명했다. 늦지 않았군요. 그는 혜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모를까봐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도저한 피곤과 알 수 없는 위축. 달려드는 게 아니라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은 얼굴. 그는 견인 기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후크 걸어요. 견인 기사가 차체 아래로 몸을 낮췄다. 쇠고리와 체인의 마찰음이 밤을 긁었다. 그 소리와 함께 혜진의 발등이 움찔 떨렸다. 그때였다. 택시 트렁크 안쪽에서 딸깍하는 작은 탄성음이 들렸다. 누군가 건드린 적 없는데 잠금 장치가 스스로 숨을 쉬듯 풀리는 소리.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혜진은 키를 다시 쥐고 트렁크를 열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바닥만한 스텐 재질의 구급함. 플라스틱 탭에는 누군가 볼펜으로 적어둔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박도연 응급키트. 구급함을 열자 안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구급용품과 함께 비닐봉투에 담긴 하얀 손목 밴드들이 들어 있었다. 병원 환자 식별 밴드였다. 날짜, 시간, 이니셜. 그리고 몇 장의 사진. 택시 앞에서 찍은 듯한 흐릿한 셀프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늘 똑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수줍은 미소. 뒤로는 밤, 비응급실 불빛. 혜진의 손이 떨렸다. 사진의 뒤를 뒤집자 낯익은 글씨가 나타났다. 돈을 못 받았어도 괜찮다. 오늘도 한 생명을 잇는데 이 차가 쓸모 있었다. 아이가 울음을 멈췄다. 집에 데려다 주고 나니 밤이 새었다. 사람의 마음은 남는다. 견인 기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쇠고리는 차체를 잡아채기 직전에서 가만히 흔들렸다. 금속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사람들만이 내릴 수 있는 종류의 판단. 큰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표정은 여전했지만 눈동자의 초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진 몇 장에 마음 약해지지 마. 이건 우리 삶이 걸린 문제라고 했잖아. 장례비도 생활비도. 그의 말은 비에 젖은 성냥처럼 끝이 흐려졌다. 청년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온 탓이었다. 그는 하얀 손목 밴드 하나를 집어들고 조심스레 손목에 둘러보았다. 그 모습은 기묘하게 어울리는 동시에 어긋나 보였다. 과거의 증거가 현재의 손목에서 다시 호흡을 얻는 광경. 저도 있네요. 날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날 아침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시험을 못 봤을 겁니다. 그는 밴드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눈을 감고 입술을 떨었다.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는 긴 연설보다 무거웠다. 바람이 울타리를 흔들었다. 삐걱, 나무가 내는 소리가 밤하늘에 닿았다. 어디선가 개가 짧게 짖었다가 금방 그쳤다. 거리의 소음도, 집안의 시계 초침도 모든 것이 잠깐 멈춘 듯 느껴졌다. 그 정적은 누가 먼저 깨느냐에 따라 방향이 갈리는 종류의 정적이었다. 먼저 깬 건 이웃 할머니의 한숨이었다. 아주 오래된 숨, 길게 눌러두었던 숨. 자네 아버지는 그저 남의 일을 거들던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는 저마다 자기 집 불만 지키기 바쁘지만 그분은 바깥에 불부터 껐지. 그 사람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구급함을 다시 닫고 택시 트렁크 안쪽 시트 프레임에 눈길을 줬다. 거기에도 자잘한 글씨가 숨어 있었다. 유성펜으로 쓰다 지워진 듯한 흔적. 그녀는 플래시를 비추고 천천히 읽었다. 언젠가 너희가 알게 될 날이 오겠지. 같은 문장. 룸미러 옆 쪽지와 사진 뒤, 그리고 여기. 마치 어두운 터널 곳곳에 같은 이정표를 박아둔 사람처럼 아버지는 같은 말을 남기고 있었다. 언젠가?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머리를 파고들었다. 견인 기사가 모자를 벗었다. 그는 눈을 가볍게 비비고 체인을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놨다. 내일 오전 다시 오겠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정하시고요.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천천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 얼굴 위를 지나갔다. 체면, 지위, 가족의 장자라는 자의식, 그리고 한 줌의 흔들림. 그는 입을 열었다 닫고 결국 어깨를 떨군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한마디는 패배가 아니라 유해였다. 그러나 때로 유해가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한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서려던 순간 휴대전화 진동음이 정적을 다시 갈랐다. 둘째의 주머니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그는 화면을 확인했다. 표정이 복잡하게 구겨졌다. 구청입니다. 밤은 깊어져 있었고 전화는 짧게 울렸다가 끊겼다. 둘째는 잠깐 망설이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삐소리 뒤 낮게 가라앉은 여성의 목소리가 흘렀다. 박도현님 유가족 되시죠? 내일 오전에 잠깐만 들르실 수 있을까요? 전달해 드릴 게 있어서요. 고인은 생전의 목소리가 조금 멎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 먼 곳에 형광등이 켜지는 소리, 누군가의 옅은 기침. 고인은 생전에 특별한 기부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커가 꺼지자 바람이 어색하게 기지개를 켰다.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큰아들은 입술을 다물었다. 둘째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혜진은 핸들을 감싼 손을 조금 더 세게 조였다. 청년은 고개를 들었다. 이웃 할머니가 지팡이를 꼭 쥐었다. 유해. 전화 한 통. 열지 않은 봉투들. 트렁크 속 구급함. 룸미러의 쪽지. 같은 문장. 언젠가 너희가 알게 될 날이 오겠지. 아버지는 터널 끝에 작은 불빛을 박아두었었다. 오늘 밤 그 불빛은 첫 번째로 크게 흔들렸다. 아직은 멀었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바람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견인 트럭의 후미등이 천천히 멀어졌다. 청년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차에 올랐다. 전우는 목재 액자를 택시 곁에 세워두고 조용히 어둠으로 사라졌다. 이웃 할머니는 지팡이 끝으로 택시 앞바퀴를 한 번 톡 건드렸다. 내일 보자. 그 말은 택시에게 한 말이기도 아버지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마당엔 다시 침묵이 깔렸다. 혜진은 운전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귀에 남은 소리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쇠고리의 마찰음, 사진이 비닐에서 빠져나오던 바스락, 전화기, 스피커, 너머의 낮은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숨은 오래 갈 것이다. 내일 구청에서 무엇이 열리든 그 문 앞에서 그녀는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니, 아마도 곧 오빠들도 그 문턱을 넘게 될 것이다. 그 밤 룸미러의 쪽지는 더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았다. 바람이 아무리 성가를 부려도 테이프는 버텼다. 작고 흔들리는 물건이 세상을 붙들어주는 순간들이 있다. 이 집의 내일은 그 작은 종이와 낡은 택시와 보잘것없어 보이는 구급함과 이미 밤하늘에 던져진 전화, 한 통 같은 것들이 이어 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겨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새벽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웠다. 밤새도록 형제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큰아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고 둘째는 휴대전화를 붙들고 무언가를 계산하듯 두드렸다.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으로
눈만 질끈 감았다. 혜진만이 거실 구석에서 손에 아버지의 메모를 꼭 쥔 채 앉아 있었다. 탁, 시계 초침이 아침 7시를 알렸다. 전화의 목소리가 남긴 약속이 오늘 드디어 풀릴 차례였다. 구청 건물은 겨울 아침의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형제들의 발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무겁게 걷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서로 다른 색깔로 요동쳤다. 혜진은 끝내 택시 열쇠를 손에 꼭 쥐고 구청에 들어섰다. 큰아들은 무심한 표정을 애써 지켜내려 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둘째는 여전히 불만스러웠고 며느리는 남들 눈치를 보느라 고개를 잔뜩 숙이고 있었다. 민원실 한쪽에서 직원이 손을 흔들었다. 박도현님 유가족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작은 상담실, 낡은 서류 캐비닛과 따뜻한 전기난로,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구청과 협의하셨던 게 있습니다. 가족분들께 정식으로 전달드려야 할 것 같아 연락드린 겁니다. 큰아들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눈빛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혹시 재산 관련된 겁니까? 넓은 의미에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가족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방 안에 번졌다. 첫 장에는 특별 기부 신청서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큰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둘째는 한쪽 입술을 비틀며 중얼거렸다. 기부? 설마. 직원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다. 박도현님은 본인의 명의로 된 모든 예금과 퇴직금 일부를 무연고 아동 장학 기금으로 전액 기부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부금이 적립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순간 방 안은 고요했다. 큰아들은 얼굴이 붉어졌다.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손끝은 힘을 잃고 있었다. 둘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은행 잔고는 없었잖아. 네, 남아있던 잔고는 정리된 상태였죠.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고인께서는 수십 년간 조금씩 모아두셨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그리고 마지막 운행을 마치신 해에 모든 걸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혜진은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의 메모, 아버지가 밤마다 몰래 써내려갔던 받지 않은 기록들, 그 모든 작은 손해와 양보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큰 선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결국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군요. 우리 형제들이 싸우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을 위해. 큰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려쳤다.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우린 뭐가 되는데? 평생 고생한 우리 가족은 뭐가 되냐고. 아버지가 남을 위해 살다가 결국 우리한텐 고철차 한 대만 던져준 거냐고. 둘째도 고개를 흔들며 맞장구 쳤다. 맞아. 이건 불공평해. 남들한텐 은혜 베풀고 정작 가족은 내팽개친 거잖아. 보상받을 자격도 없었던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상담실 벽을 때리며 울려 퍼졌다. 그러나 직원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고인께서는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돈은 흩어지지만 마음은 남는다. 가족이 이 사실을 안다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자랑스러워하길 바란다. 그 말은 커다란 돌처럼 형제들의 가슴에 던져졌다. 큰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둘째는 주먹을 쥔 손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조차 눈을 크게 뜨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고개 숙여 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였어요. 직원은 마지막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거기에는 작은 금속 열쇠 하나가 함께 붙어 있었다. 이건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물건입니다. 가족이 꼭 함께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열쇠는 낡았지만 단단했다. 형제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혜진에게 열쇠를 건넸다. 혜진은 손에 올려놓고 차갑지만 묵직한 무게를 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확신이 떠올랐다. 이건 분명히 택시와 연결된 열쇠일 것이다. 구청을 나서는 순간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형제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흔들림이 스며 있었다. 이제 그들이 향해야 할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마당 한쪽 여전히 묵묵히 서 있는 낡은 택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때를 남긴 그 자리. 그리고 곧 그 열쇠가 열어젖힐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청에서 돌아온 형제들은 말없이 택시 앞에 서 있었다. 한낮의 햇빛이 도로 위를 비쳤지만 그들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낡은 택시, 기스와 흠집으로 가득한 차체는 여느 때보다 묵직해 보였다. 혜진은 주머니 속에서 그 작은 열쇠를 꺼내 들었다. 빛바랜 금속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어쩐지 묘한 무게가 실려 있는 듯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물건. 분명 이 차와 관련된 걸 거예요. 큰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씁쓸히 중얼거렸다. 설마 고작 서랍 하나쯤 열어보라고 이렇게 유난을 떨었을까? 그러나 그 말과는 달리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둘째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불안한 눈길로 지켜봤다. 혜진은 택시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가죽 냄새가 퍼져나왔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낡은 흔적뿐인 듯 보였지만 어딘가에 열쇠가 맞을 자리가 있을 터였다. 한참을 살피던 혜진의 눈이 뒷좌석 아래에 멈췄다. 카펫 구석에 조그마한 금속 잠금 장치가 박혀 있었다. 보통은 눈에 잘 띄지 않을 곳.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에 무언가를 숨겨둔 듯했다. 혜진은 숨을 고르며 열쇠를 꽂았다. 딸깍 소리와 함께 칸막이가 열렸다. 안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와 낡은 수첩 한 권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자식들에게 내가 남긴 마지막 말. 순간 형제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큰아들은 손을 뻗으려다 멈췄고 둘째는 고개를 돌린 채 눈을 질끈 감았다. 혜진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거친 펜 자국, 군데군데 번진 잉크. 그 안에는 아버지의 굵고 무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가 남긴 재산이 없어 실망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평생 돈보다 더 귀한 걸 지키며 살았다. 내 택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을 태워보낸 작은 배였단다. 너희에게는 늘 부족한 아버지였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내가 이 택시를 잡고 살아갈 힘이었다. 혹시 너희가 다투고 있다면 멈추거라. 돈이 아닌 마음을 바라봐라. 가장 큰 유산은 서로를 잃지 않는 것이다. 편지는 거기서 멈췄다. 그러나 그 몇 줄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큰아들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어깨가 부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저는 늘 돈만 보느라 당신 마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는 뒷좌석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효도 한 번 못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눈가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부끄럽습니다. 남들 앞에서 아버지를 창피하다 여겼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닌 새로운 힘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수첩을 펼친 혜진의 눈에 익숙한 글귀가 들어왔다. 오늘도 한 아이의 학비를 대신 내주다. 오늘은 한 노인의 병원비를 몰래 내주다. 날짜와 사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그의 삶의 기록.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허투루 살지 않으셨어. 형제들은 이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 속에서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 묵은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내 말이 맞았다. 아버지는 실패자가 아니야. 우린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둘째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큰아들도 그 손을 덥석 잡았다. 혜진은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형제들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낡은 택시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차체 위를 부드럽게 감쌌다. 마치 아버지가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아버지, 이제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고철 택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마음이었어요.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낡은 택시 안에서 눈물로 하나가 된 세 남매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겨울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며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혜진은 아버지의 수첩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 하나하나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건 아버지의 또 다른 인생,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자 진짜 유산이었다. 며칠 후 형제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낡은 택시를 어떻게 할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누구도 폐차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마을회관 앞마당에 택시를 두고 작은 전시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모였다. 이 차를 보면 다들 박도연 씨를 떠올릴 거야. 누군가는 아픈 손주를 살려준 분으로, 누군가는 밤길의 등불로 기억할 테지. 이 택시는 그냥 차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기억이야. 형제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큰아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닫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은 서툴렀지만 정성은 묻어났다. 둘째도 조심스레 차체를 문질렀다. 며느리 역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뒷좌석 유리를 닦았다. 그 모습은 마치 가족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순간 같았다. 몇 주 뒤 작은 개소식이 열렸다. 간단한 현수막, 국화꽃 대신 따뜻한 색의 꽃들이 놓였고 낡은 택시는 광택제를 입힌 듯 반짝였다. 사람들은 택시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흔적을 느꼈다. 아이들은 수첩의 복사본을 읽으며 눈을 반짝였고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박도연님은 큰 재산을 남기진 않으셨지만 이 택시와 선행의 기록은 우리 사회에 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기념하며 앞으로 매년 도연 장학금으로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그 순간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형제들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지만 그 안에는 부끄러움 대신 자랑스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혜진은 잠시 사람들 사이에서 물러나 택시 옆에 조용히 섰다. 차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평생 지켜낸 건 길 위의 수많은 생명이었고 남겨주신 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택시를 단순한 기념물로 두지 않았다. 특별한 날이면 아이들을 태워 마을 한 바퀴를 돌았고 그 과정에서 모인 기부금은 장학금으로 쓰였다. 택시는 이제 고철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으로 부활한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 택시는 사라지지 않았다. 형제들은 더 이상 재산을 두고 다투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모여 택시 관리와 기부 활동을 이어갔다. 큰아들은 마을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실패자가 아니라 진짜 영웅이셨습니다. 둘째도 눈시울을 적시며 덧붙였다. 나도 인정합니다.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택시가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마을 아이들은 그 택시를 희망 택시라 불렀다. 밤이 되면 택시의 불빛은 여전히 골목을 비췄다. 그러나 이제 그 빛은 외롭지 않았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그 불빛을 희망의 등불로 삼았기 때문이다. 혜진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마치 아버지가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길 위를 달리고 있는 듯 했다. 아버지가 남긴 건 고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가족을 하나로 묶은 사랑이었습니다. 돈보다 크고 시간보다 오래 남는 유산.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